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화가 나서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안녕하지 못합니다. 일단 심호흡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이게 대한민국 군대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치를 떨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 재산 지켜달라고 1년에 60조의 국방 예산을 투자해 줬더니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 하느라고 우리 국민의 생명,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우리 군에 이번 내가 재임할 때 내 사업이 진행되는 거, 내 치적에, 그리고 내가 저녁에서 내가 갈 수 있는 일자리, 여기에 대한 확신, 이것만 관심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치가 다 떨리는데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어마어마한 드론들, 그리고 순항미사일들, 탄도미사일들, 극초음속 미사일들, 이런 것들이 그냥 섞어서 들어옵니다. 우크라이나 뭐 정말 고전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러면서 북한은 또 하루가 다르게 계속 다른 미사일들을 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뭐라고 하냐. 어떤 미사일이든 100% 다 요격할 수 있다.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한 자가 스스로 지어내서 한 말인지 아니면은 보고서를 작성해줘서 그 보고서 보고 한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고서 보고 했다면 그 보고서를 작성한 자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자 몰라서 했다면 모르는 자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능력 부족으로 해임해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밥그릇 집착에 국민 다 죽을 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방공 이래도 되나 보겠습니다. 자, 조기 경보기에 쉽게 걸릴 수밖에 없는 순항미사일. 북한은 그런데 계속 새로운 순항미사일 쏘아대죠. 화살 1, 화살 2 쏘더니 이제는 불화살까지 해서 불화살 3-31, 31이라고 하는 것은 화산 31이라고 하는 핵탄두를 집어넣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미사일 불화살 3-31형을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 그러면서 여기 옆에 지금 미사일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LBM, 즉 잠수함에서 쏘는 순항미사일인데 여기다 핵탄두 장착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조기경보에서 보면 보여요. 그런데도 왜 쏘냐? 이거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것들 저거 분명 저거 책임고도 어쩌고 하면서 지들끼리 우리 영역 아니야, 네 영역이야 하고 싸울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거 쏘면 이거 괜찮아, 크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밥그릇 싸움, 그리고 내 책임 아니야, 이거 네 책임이야, 이런 책임 떠넘기기, 이게 대한민국 것들의 종특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야 김정은 너 돌았냐? 우리가 왜 어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짠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입으로만 철통방어라고 하죠. 현실에서는 주먹구구식 개판 5분 전이었던 우리 방공태세 그대로 드러낸 게 지난 1년여 전에 있었던 이 서울 쪽으로 침투한 무인기 사건이었죠. 그때 뭐 코브라 공격헬기 출동해서 발사하고 기관포 쏘고 했는데 유유히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합참 전비태세 검열단이 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냐? 조사를 해서 일부가 지금 공개가 됐는데 이거 보면 기가 찹니다. 일단 제일 먼저 육군 1군단의 국지방공 레이더가 최초 탐지했습니다. 그런데 국지방공 레이더 제가 좀 이따가 아주 그냥 낱낱이 까발겨 드릴 텐데요. 이 국지방공 레이더는 군의 주장으로는 또 개발할 때 그들의 주장으로는 초소형 드론도 탐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탐지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일단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이 뭔지 분별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탐지를 했어요. 뭔가를 탐지를 했어요. 레이더가. 그런데 도저히 뭔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리고는 6분 후에 특이항적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특이항적 판단했으면 이 전방 접적지역 1군단 지역이면 어디입니까? 9사단, 백마부대, 1사단, 전진부대, 이 대한민국 최고 최강의 부대가 있는 바로 개성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지역들 아닙니까? 파주. 여기에서 발견했으면
이상항적, 특이항적이 있으면 뭡니까? 적기 아닙니까? 적기. 우리 PR 식별 장치가 울리지 않는 특이항적이면 적기죠. 그럼 바로 요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격 안 하고 위에다 그냥 보고만 합니다. 또 더 기가 찬 건, 그럼 이제 군단 통제센터가 보고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무인기가 특이항적이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특이항적이 아직 뭔지도 몰라요. 그냥 특이항적이에요.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남쪽 인접부대가 어디냐? 수도방위사령부죠. 수도방위사령부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수방사에 바로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1군단은 여기서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지상작전사령부에서 다시 수방사로 내려가죠. 기가 찬 거죠. 무슨 뭐 C4I 시스템이다 뭐라 하더니 네트워크 하나도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1군단은 다시 최초 식별 40분 후에 공군에 전화로 공군 이 방공 그 통제센터 있죠? MCRC 여기다가 또 네트워크 안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뭐 입력하면은 바로 떠야 되는데 이거 안 돼 있고 전화로 저 여기 육군 1군단인데요. 지금 특이항적 발견했어요. 하고 끝. 이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육군은 특이항적 발견 이후에 이게 뭔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지나가는 거 육안으로 보고 TOD로 보고 TOD가 이제 적외선이니까 그리고는 형상이 무인기구나. 이때서야 판단한 거예요. 그럼 뭐냐? 레이더는 그렇게 정확하다고 하는 국지방공 레이더는 무인기를 분별해내지 못하는 저성능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군작전사령부는 이 중앙방공지휘통제소는 연락받았죠. 그러면은 그들의 무인기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해야 되는데 작전사령관이 이 발령권자인데 작전사령관이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어디 갔는지. 그러면 작전사령관이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사령관이 그 임무를 넘겨받아야 되죠. 그런데도 작전사령관 돌아올 때까지 발령 안 한 거예요. 1시간 뒤에 작전사령관 돌아오고 나서 두루미를 발령한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기가 찬 자들 아닙니까? 이때 지금 우크라이나의 키우를 때리고 있는 그 샤이드 136 드론 이런 것들이었다면 이미 진작에 대통령실 또는 국방부 두들겨 맞았죠. 그냥 공군 방공통제소는 작전사령관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1군단에서 수방사까지 인접 작전 구역인데도 알려주는 이런 네트워크 시스템 없고 현장에서는 보고도 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었다. 우왕좌왕 개판 5분 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군대예요. 통합 다층 방공의 시대죠. 그래서 아주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종말 단계, 뭐 상승 단계, 뭐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쌍팔년도 사고를 벗지 못하는 군대입니다. 쌍팔년도가 나쁜 거 아니죠. 정말 1988년 올림픽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말 이 우길승천하는 여기서 또 우길한다고 해서 우길기냐? 그런데 어쨌든 이 한자 성어가 있으니까 우길승천하는 이런 국군의 상승해가 바로 88년도였는데 그냥 그냥 구식이다 뭐 이 말의 그 군대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이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또 좋다고 홍보를 해요. 자, 여기 보시면 발칸이 있습니다. 발칸이 있고 서울에 이 고층 빌딩 이런 데 발칸이 있죠. 그겁니다. 지금 야간에 병사가 소총 하나 들고 또 그 옆에 또 병사가 망원경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야간에 망원경 보면 잘 보입니까? 뭐 봅니까 도대체 야간에? 지금 여기 불빛이 많은 걸 봐서 굉장히 깊은 야간인데 망원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가 망원경에 야간에 보이면 20mm 발칸으로 쏴서 격추시키겠다. 이건 거죠? 그냥 20세기에 북한의 위협이라고는 헬기 뭐 이런 것들이 전부이던 또 AN2기 이게 전부이던 그 시절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1991년 이 방공병과라는 게 육군에서 공군으로 이관됐죠. 그러면서 육군은 5km 이하 저고도를 육군이 맞고 5km 이상은 그건 공군이 맞는다 하고 군별로 이걸 그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아니 지금 완전히 초저고도로 시스키밍
어떤 납작 붙어서 들어온 수단미사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런 스타일로 들어오는 드론도 있고, 또 고고도로 들어오는 드론도 있고, 탄도미사일하고 비슷한 궤적으로 날아오는 로켓도 있고, 또는 이 중고도로 들어오는 로켓인데 극초음속 미사일이면서 퉁퉁 튕기면서 들어온 것도 있고, 이제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시대인데 5km 이하는 육군이야, 5km 이상은 공군이야. 그러면 뭐 5.0km 들어오면 이건 도대체 누구 거냐? 이런 상황인 겁니다. 대한민국 방공작전 왜 이 지경이 됐냐? 왜냐? 국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득세하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적어도 방공 시스템에 대해서, 야전 방공 시스템에 대해서 미국과 독일 같은 선진국하고 우리나라 비교해 보겠는데요. 이 미 해병대는 이런 걸 씁니다. RPS-42 레이더를 사면 고정으로 이 찝차에다가 장착을 했어요. RPS-42, 그러니까 2014년 청와대 무인기 사건 이후에 긴급하게 이스라엘제 RPS-42를 도입하자라고 소요 제기가 됐는데, 그때 방산업체에서 잠깐 우리가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또 우리는 국산 무기, 국산 장비 그러면 환장을 하니까 그래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죠. 그런데 미국은 RPS-42 같은 이런 레이더 못 만들어서 이스라엘제 샀을까요? 아니죠. 급하니까 급한 대로 그냥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차체에 기관포와 스팅어를 혼합해서 미 해병대는 드론에 대해서 요격을 하고요. 그리고 미 육군은 KU-720 레이더를 장착했어요. 이것도 사면 고정 위상 배열 레이더, A사 레이더예요. 그리고는 기관포와 코요테 요격 드론을 혼합해서 씁니다. 즉 센서와 슈터가 같이 있는 거예요. 독일의 스카이레인저 30,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여긴 또 오면 고정 A사 레이더입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탐지하고 식별하고 요격하는 기관포와 미사일도 혼합되어 있어요. 역시 여기도 센서와 슈터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냐? 센서와 슈터 같이 하려면 비싸겠죠? 비싸면 사업이 안 가겠죠? 너무 비싸잖아. 안 돼.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왜 방공 같은, 니들 지금 말이야, 방공 그거 완전 마이너 병과인데 니들 왜 그렇게 돈 많이 쓰려고 그래? 이렇게 되니까 예산이 쌓여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더 떼낸 겁니다. 그리고 미국처럼 독일처럼 사면 고정 360도 전방향 보려면 비싸니까 한 면만 보는 겁니다. 왜? 북에서만 내려오니까. 그런데 북에서만 내려옵니까? 휘어서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완전히 360도 전방향 다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에서만 올 거니까 하고는 전방만 보게 딱 만듭니다. 지나가면 못 봐요. 그것도 완전히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 각도에서 들어오면 못 봐요. 이런 걸 탐지 거리도 길지도 않고, 이번에 봤듯이 드론도 뭔지도 모르는 거 군단급 부대 배치했어요. 그리고는 자, 우리가 말이야 봤더니 자, 몇 중대, 방공 몇 중대, 몇 소대, 니들 섹터로 지금 무인기 특이항적 날아가, 잘 봐. 그러면 이제 천호 자주대공포라고 하는 우리 육군이 정말 자랑에 맞지 않는 이 차세대 방공 시스템이에요. 레이더 없어요. 그냥 광학 조준경, 그러니까 렌즈다 이겁니다. 일반 렌즈. 근데 밤에도 봐야 되니까 적외선 렌즈까지 붙인 거, 요거만 있는 거예요. 레이더 없어요. 그래서 왜? 국지방공 레이더가 알려주니까 무선으로. 그러면 야, 우리 쪽으로 온대. 낮에는 렌즈로 보고 밤에는 적외선 렌즈로 보고 해서 쳐다보는 겁니다. 그쪽으로 보다가 저기 걸리면 그거 보고 이제 조준해서 쏘는 거예요. 기가 차죠. 그러면 아니, 혈세 낭비를 정말 이렇게 신박하게 하시네, 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아니, 이 사업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업 가야죠. 여기다가 레이더 갖다 붙이고 이런 스카이레인저 30처럼 이렇게 만들면 엄청 비싸잖아요. 수백억 원 되잖아요. 그럼 이 사업 못 가잖아요. 그러면 스카이레인저는 막을 수 있지만 우리는 못 막아요. 그래도 괜찮나요? 아니, 전쟁 안 일어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방공작전 왜 이 지경이 됐나? 거꾸로 가는 지휘 통제 체계입니다. 왜 거꾸로 가냐? 부하를 못 믿어요, 부하를. 그래서 전방에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사격반이 있죠. 대공포 사격반이 있죠. 비호복합 장갑차 사격반이 있죠. 또 차량용 대공포 이 천호 있죠. 천마 있죠. 다 이런데 이들이 목표물을 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아쇠를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격을 안 줍니다. 왜? 사고 칠까봐. 어디 감히, 뭐, 옛날에 라떼는 말이죠. 북에서 날아오는 항적 보고 우리가 소총 쏘았더니 사단장님이, 잘했다 하고는 휴가 보내줬어요. 이거는 뭐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고, 지금은 그러면, 야, 너 뭐 하는 거야? 우리 위에서 그런 거, 북한하고 긴장 고조한다고 싫어하는데, 너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끝 바로 이 현장에는 결심 체계를 안 줍니다. 그럼 이 현장은 봤어요 하고 바로 당겨야 되는데 봤어요 하고 중대로 보고합니다. 중대장도 대위밖에 안 되는데 불안하죠. 대대장한테 보고합니다. 대대장도 중령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결심하기 곤란하죠. 그냥 군단으로 보고해서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군단에서 군단장이 판단하려고 하면은 이미 미사일과 드론은 쑥 지나가고 그냥 목표물 타격하고 있는 거죠. 이 꼬라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자, 그래서 지금 뭐 탄도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궤적의 로켓이다,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또 고고도 드론이다, 저고도 드론이다, 중고도 드론이다, 순항미사일이다, 이런 거 마구마구 섞어서 쏘는 하이브리드 타격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신 못 차리는 육군입니다. LAMD라는 궤변인데요. 그래서 북한의 드론 이런 것들이 막 드론이 2014년도에 이거 이제 정말 현실적인 위협이 됐구나 해서 계속 공군에서 아이언돔 우리 도입해야 돼요. 이런 소요 제기를 합니다. 아이언돔 도입해야 돼요. 2014년부터 계속 주장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아이언돔 도입할 것처럼 갔더니 이 아이언돔 뭐 우리 공군 비행장 다 지키고 주요 시설 다 지키고 하려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 야 이게 완전히 노다지구나 해서 방산업체 또 한두 개가 잠깐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 무기 국산화 이건 뭐 온 국민들이 그냥 뭐 좋아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런데 지금 이 북한이 우리에게 허관할 미사일 쏘고 죽이겠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뭐 전쟁 안 나. 쟤들 맨날 그런 거야. 전쟁 안 나. 그러니 그냥 일단 저 선배님 지금 저기 한모식이 그 회사에 가 있고 엘모식이 회사에 가 있는 그 선배님들이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실적 올려야 되고 그래 한 2년 더 하시고 그래 내가 제대할 때 거기 가잖아. 이런 네트워크는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자 국산화하자 라고 간 겁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야 이거 공군이 먼저 아이언돔 소요제기 해가지고 국산화로 갔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먹자 또 이런 게 되는 거죠. LAMD라는 걸 만든 거예요. Low Altitude, 즉 저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라고 해서 육군이 이 사업을 먹어버린 겁니다. 자, 공군의 미사일 방어 KAMD와 별개로 개발 중인 육군의 장사정포 요격 체계입니다. 해군 함대공 미사일 기반으로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2조 8,900억 원 이상입니다. 최대 7km 사거리, 최대 요격고도 5km급의 미사일로 개발돼 저고도에서 장사정포 요격에 사용될 예정이며 미사일은 1형이 6억 원, 2형은 17억 원으로 예상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왜 충격적이냐? 자, 해군 함대공 미사일을 바탕으로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해군 일단 지금 만들어 놨어요. 한 발에 20억 원. 이제 군함에서 쏘는 거니까 좀 비싸겠죠? 그런데 그 해궁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 해궁을 일부러 성능을 엄청나게 다운해요. 왜? 육군에서 써야 되니까. 왜? 육군은 5km 이하 고도가 육군의 책임구역이에요. 공군은 5km 이상 고도가 공군의 책임구역이에요. 그런데 이 해궁은 사거리가 원래 20km예요. 20km고 당연히 고도는 안 알려졌지만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해궁의 성능을 그대로 구현하면 5km를 넘어서는 고도가 되니까 이 공군 무기가 되죠. 그러니 육군에서 야 해궁 좋은데 그거 고도 5km로 잘라버려. 왜? 5.1km 되면 공군 거니까 잘라버려. 그래서 1형은 6억 원, 2형은 17억 원으로 예상한다. 사거리는 최대 7km. 이렇게 그냥 완전히 사거리 20km짜리 그리고 고도는 훨씬 5km보다 훨씬 높은 거 이걸 그냥 확 쪼그러뜨려 가지고 육군이 하게끔 딱 해버린 겁니다. 와 기가 차죠. 이게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언돔 대량 도입에 대해서 우리 군이 반대를 했던 그 명분은 뭐냐? 장사정포 요격체계. 북한의 장사정포 그냥 막 수백 수천 발이 그냥 한 방에 쏟아지는데 아이언돔 그럼 하마스가 쏘는 그런 거 따위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동시 대응 능력이
훨씬 좋아야 된다라는 게 명분이었어요. 들어보면 맞죠? 그런데 이번 이 가자지구 사태에서 봤을 때 1000발씩 날아오는 그 아이언돔이 대부분 다 요격했어요. 물론 100%는 안 되죠. 뭐든지 100%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동시 대응 능력을 봤어요. 자, 아이언돔의 타미르 미사일 사거리 70km, 요격고도 15km예요. 가격은 7천만 원에서 1억 원 한 발당. 그것도 비싸다 그래요. 왜? 그 싸구려 미사일, 싸구려 로켓 몇백만 원도 안 하는 거 그거 날아오는데 이 7천만 원짜리 1억 원짜리를 두 발을 쏴서 맞춰야 되니까 아깝죠. 그렇지만 생명 지키려면 해야 되죠. 그것도 비싸다고 했는데 우리 해군은 얼마냐? 아까 보셨죠? 1형 6억 원, 2형 17억 원. 사거리는 아이언돔이 70에서 요격고도는 15km인데 우리는 사거리 7km, 70km가 아니고 10분의 1, 7km. 요격고도가 15km가 아니라 3분의 1, 5km로 만들어 놓고 가격은 아이언돔의 6배 이상, 그리고 17배. 기가 찬 거 아닙니까? 자, 방위사업청이 23년 10월 22일 날 아덱스에서 뭐라고 얘기하겠냐. 장사등포 요격체계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포병 전력에서 단시간에 다량으로 발사되는 포탄을 요격해야 하기 때문에 산발적이고 간헐적인 사격에 대응하는 아이언돔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해야 한다. 라는 한마디로 X 같은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해군은 그러면 이 바탕이 되는 해군은 열심히 잘 만들었냐? 아니죠. 마하 0.5 이상의 타겟을 가지고 요격 실험 해본 적도 없어요. 그 이상은 된다 치고 그 밑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또 초대형 방사포 마하 6 이런 식으로 쏟아지는데 마하 0.5짜리 이하의 스피드만 가지고 요격 성공률을 보고 이것도 되니까 이 이상도 된다 치고 우리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니까 돼요 하고는 패스시킨 게 해공인데 그거 가격이 아이언돔보다 이렇게 실전에서 이번 하마스 가자 사태 봤을 때 수백 발을 한 방에 요격한 이 아이언돔보다 가격이 6배에서 17배. 그걸 가지고 그것도 5km까지 육군. 왜 육군이 써야 되니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항제 전장이라고 군인들은 항상 주장합니다. 항상 내가 전장에 있을 제자 항제 전장. 그래서 항상 전장에 있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바로 전장이다 라는 그 생각으로 복무에 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거 다 사라져. 군발이. 군발이 군인을 아주 비하하는 옛날부터 해왔던 말 아닙니까? 저도 말하기 참 싫은데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은 군발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분들은 군인이라고 예우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자들은 군발이라고 비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자들을 걸러내야 돼요. 군인들 중에서 군발이를 빼내야 돼요. 진짜 존경받아 마땅한 군인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들을 못 걸러내면 우리는 다 죽어요. 왜? 그들은 국민의 생명, 국민의 재산 아무 관심 없어요. 나의 이익만 있을 뿐인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전쟁이 안 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쟁 난다고 생각하면 그따위 무기를 만들겠습니까? 군인들요? 좀 계급 높은 군인들 대부분 서울에 살아요. 서울에 사는데 내 가족이 있는데 당연히 잘 지키는 거 만들어야 되죠. 맞죠? 그런데 전쟁이 안 난다고 생각하니까 내 가족이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따위 무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전쟁이 난다고 생각하면 이따위 무기를 그 비싼 돈 주고 2조 8천억 원 주고 만들겠습니까? 2조 8천억 원어치 아이언돔 사면요 20개 이상 포대를 사요. 20개 이상. 정말 어마어마하게 깔아버리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봤듯이 그 미사일 탄 하나가 얼마나 지금 많이 소모가 됩니까? 이 발사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하는 거 보면 정말 이 들어가는 탄약이 진짜 이거는 돈 덩어리죠. 그걸 아이언돔 같으면 7천만 원에서 1억 원에 만들 수 있는데 사거리 70km, 요격고도 15km짜리를 그리고 성능도 지금 입증하고 있고 그런데 성능은 마하 0.5 이상은 쏴본 적도 없고 그걸 사거리 7km, 고도 5km 딱 짜내서 왜? 육군이 써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합참, 국방부, 방사청 그리고 그 계획을 올리는 육군, 기획관리참모부 그리고 그게 눌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공군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 국방부 장관이 육군이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육군은 자기만 생각해요. 왜? 자기가 제일 열심히 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공군제들은 말이야, 뭐 기지들 전부 도시에 있잖아. 해군제들은 말이야, 뭐 폰만 잡고 뭐 돈 쓰는 것만 좋아하고 전부 기지들 다 도시에 있잖아. 우리가 산골에서 진짜 고생하고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지키는 큰형이야 라고 하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국민 세금 빼서 방산업체 갖다 주는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실에 안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국방 전문가가 들어가야지, 군인이든 뭐든 국방 전문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왜 국제정치 전문가가, 국제정치 전공한 사람이 마치 이 국방까지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다 세팅해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필터링해 내지 못하는 겁니다. 못하면 저 같은 외곽에 있는 전문가들에게라도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제가 지금 전문가라고 하면, 야, 자칭 전문가 신인균 너가 뭐 전문가냐? 아니, 제가 저희 이 프로필을 가지고 국방부부터 시작해서 각 군의 연구 영역을 수년간 수십 건을 제 이름으로 발주받아서 한 사람이 전문가 아닙니까? 과거에는 막 그래도 그냥 니들은 그래라 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저를 변호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이라도 구해야 되죠. 근데 자문 구하면 자기네들 실력 들킬까봐 자문도 안 구해요. 그리고는 대한민국 국민 이런 식으로 죽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피 같은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고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런 자들은 속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